이동호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혁, 루키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네, 7월 첫째 주 루멘 팩트 1부 순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7월입니다. 네, 진짜 시간이 빠릅니다. 이제 또 3달 있으면 또 시즌이에요. 그렇군요. 네. 갑자기 되게 뭔가 머리가 아파옵니다. 그러다 1년 가고 2년 가면 좀 있으면 저 50입니다. 아직 50대 시기에는 시간이 많이 남으셨잖아요. 맞아요. 예, 네, 그렇죠. 예. 저도 이러다가 좀 있으면 40이에요. 그렇죠. 예, 예. 정말. 근데 저는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이제 하셨어요. 진짜 너무 눈 깜짝할 새 흘러가서 정말 빨리 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7월 첫째 주 루멘 팩트 1부 한번 힘차게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또 특별한 이벤트, 이현준 선수 전화 인터뷰가 지금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이현준 선수가 3일쯤에 귀국을 해서 이제 격리 중인 걸로 아는데 또 저희 이리농구와 특별한 또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대표팀 선수들 모두 다 고생을 하셨는데 뭐 이승현, 뭐 이대성 다 필요 없어. 이현준이 최고야. 이현준 선수가 이거 보면은 되게 곤란해할 것 같은데요. 그건 자기 사정이고요. 그렇죠. 또 지금 워낙 이현준 선수가 핫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전화 연결을 기다리시지 않을까, 기대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이현준 선수가 뭐 굉장히 잘했고 또 그 어린데도 불구하고 끝없는 도전 정신으로 자신의 어떤 기량을 높여가는데, 그래서 많은 이제 궁금증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좀 얘기를 한번 하기도 하고요. 일단 댓글 우선 정책에서 댓글부터 소화를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님이 마레이가 1옵션인 것은 LG 팬으로 조금 아쉽네요. 2옵션이 더 궁금해지네요. 지금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LG가 이제 아사현 마레이와의 어떤 계약에 거의 뭐 근접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가 또 이번 주에는 또 마레이에 대해서 좀 탈탈 한번 또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0% 이상 확정이 됐다라고 보면 되는데 아직 이제 공식 발표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요거 저희가 정리 분석 이동환 기자가 아주 꼼꼼하게 준비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가도록 하고, 자 그다음 1234님이 또 이제 허웅 선수, 윤호영 선수, 저희가 지난주에 이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는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윤호영 선수도 그렇지만 허웅 선수 건드리는 거는 그렇죠. 뭐 1234님 의견도 저는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뭐 팬분들도 다 의견이 좀 다르실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난 시즌에 지금 막판은 잘했는데 결장이 조금 있었고 사실 부상도 조금 있어서 여기까지 더 이상 그렇습니다.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허웅 선수에 대해서 또 이제 뭐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허웅 선수에 대한 얘기는 2부에서 저희가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강종욱님이 가스공사 앤드류 니콜슨에 대한 두 분의 평가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또 말씀 주셨습니다.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까와이 레어드님은 기자님들 도쿄올림픽 최종 예선 선수들 어땠는지 평가 부탁드려요. 이렇게 또 댓글 달아주셨네요. 우리 또 까와이 레어드님도 우리 자매품. 그렇죠. 자매품이죠. 늘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죠. 그렇습니다. 그 유퀴즈에서 자기님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자매품. 자매품님. 우리 자매품. 자매님도 아니고 자매품님이. 이간희 때부터 그렇게 지금 엮여가지고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좀 물건스럽긴 하지만 저희의 그냥 고유 명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거기에는 이제 리스펙을 담아서 저희가. 그렇죠. 애정과 리스펙이 담겨 있는 별명이다. 자매품님들.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현중 선수 일단 인터뷰부터 하고, 또 대표팀에서 어떻게 했는지, 또 앞으로의 그 계획 뭐 이런 부분 한번 물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현중 선수. 네네. 요즘 전화 많이 받으시죠? 그렇게 많이 찾진 않던데요. 그래요? 근데 이현준 선수 이번 최종 예선 활약 보면은 그래도 전화 많이 받으셨을 것 같기도 한데, 인터뷰 요청이나. 아니요, 많이 안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혹시 저 이르농구 좀 아십니까?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어요. 저희가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현준 선수. 자, 우리 이현준 선수가 지금 이번 그 국가대표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뭐 에이스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런데 이번 대회에서 좀 느낀 점, 어떤 부분 좀 느끼셨나요? 일단 뭐 유럽 최고의 국가인 리투아니아, 베네수엘라 이런 팀들이 하는 그 기회가
쉽게 주어지지 않는 건데 네. NBA 선수인 사보니스랑 발란추나스랑 실제로 맞붙을 수 있는 기회가 정말 설렜고 네. 많이 느꼈습니다. 확실히 NBA는 다르다. 근데 음. 좀 제가 경기를 뛰면서 뭐 부족한 점을 정말 많이 느꼈던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이현준 선수가 이제 데이비슨 대학교에서 지금 뛰고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있는 그 대학의 어떤 빅맨들이 있는데 이 선수들하고 그 사보니스나 발렌슈나스 선수하고 어떤 차이점 어떤 부분 좀 느끼셨나요? 일단 결국에는 멘탈적인 싸움인데 네. 저희 대학 그냥 NCAA랑 이제 유럽 프로 선수들의 차이점을 보면은 프로 선수들의 차이점을 보면은 이제 대학 선수들 어리기 때문에 콜 하나하나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네. 또 콜 하나의 멘탈이 굉장히 흔들리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이번 파울콜에 대해서 멘탈이 많이 흔들렸었어요. 네. 근데 뭐 사보니스나 발란추나스뿐만 아니라 여러 리투아니아 선수들은 파울콜이 나오면은 바로 수긍을 하고 다음 플레이로 넘어가는 그런 거랑 또 이제 자기가 할 걸 확실하게 해주는 약간 그런 그러니까 자신감이 넘쳐요 몸에. 자기가 쏘면 들어갈 거다 약간 뭐 포스트 하면 나 한 골이다 약간 이런 자신감이 넘쳐나가지고 정말 막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뭐 이번 대회 이제 아쉽게 2전 전패를 하긴 했어요. 그리고 뭐 아직 이제 한국 농구가 그 유럽의 그런 강호들 그리고 뭐 중남미 어떤 강호들과는 차이점이 좀 많은데 이현중 선수가 보시기에는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뭐 10점 이내의 게임 이런 접전을 갖다 펼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일단 아쉽게 2패를 한 거 아니고 저희가 많이 졌기 때문에 아 솔직하시네요. 일단 피지컬적인 부분이나 멘탈적인 부분이 굉장히 강한데 저랑 이제 라거나 형이랑 이제 대회를 끝나고 얘기를 나눈 거는 네. 한국 선수들은 이제 자기보다 잘하는 선수나 NBA 선수들이랑 하면 멘탈적으로 이미 지고 들어간다 약간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한국은 워낙 선후배 이런 것도 있고 또 선수들끼리 맞붙을 때도 난 어리니까 괜찮아 막 이런 마인드가 강한데 네. 원하 형이랑 저는 이제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이제 발란추나스 뭐 NBA 선수인 건 리스펙은 하지만 난 얘를 뛰어넘으면은 내가 더 주목을 받기 때문에 한번 해봐야겠다. 저도 본전이다. 약간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도전 정신을 가지고 들어가고 좀 더 의욕 있게 경기를 펼치고 또 이제 수비적인 부분에서 2대2 수비가 굉장히 저희가 안 됐거든요. 이번 한국 농구 전체적으로 보면 2대2 수비가 제어가 잘 안 돼요.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많이 쓰다 보면 좀 그래도 비슷하게 재밌게 경기는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현중 선수가 아무래도 이 NBA 입성을 목표로 이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국내 팬들 사이에서 어떤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현중 선수가 NBA에 가기 위해서는 슈터로서의 어떤 능력을 극대화해야 한다. 또 하나는 좀 모든 걸 좀 다 더 잘할 줄 알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이현중 선수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팀들이 저한테 같은 역할을 원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제 최선 지금 당장 가까운 목표는 일단 데이비슨 대학에 돌아갔을 때 확실하게 1옵션을 먹는 것이 제가 목표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보여주고 제가 다양한 선수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물론 슈터로서 가는 것이 가장 경쟁력이 있지만 슈터로서도 갖추고 또 볼 핸들러도 갖추게 되면은 슈터로서 막혔을 때 저한테 공격 옵션이나 더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이것저것 막 다재다능하게 뭐 얕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모든 거를 다 확실하게 배우고 확실하게 가져가고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현준 선수 그러면 뭐 내년 이제 데이비슨 대학교에서 원래죠. 데이비슨 대학교에서 1옵션 이제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실 때 단기적으로 그러면 보완해야 될 부분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피지컬적인 부분에서 보완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동포지션 이번에 같이 경기 뛸 때 동포지션 선수들이 제 몸이 외형적으로나 좀 약한 거를 보고 계속해서 포스터 공격을 하려고 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제가 힘을 좀 많이 더 키워야 될 것 같고
이제 수비적인 거나 이제 2대2 옵션을 좀 더 제가 더 많이 가져가서 제가 더 다양한 선수라는 거를 알려주고 또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그 제가 옛날 같았으면은 그냥 슈터인 선수들 막았을 텐데 요즘에는 그래도 먼저 나서가지고 에이스 선수들 제가 막겠다 약간 이런 자세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수비나 공격으로서 정말 감독이나 팀원들한테 믿음을 받는 그런 선수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모든 것을 좀 섭렵하는 종합 능력치를 좀 키워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데이비스 대학교에서 1옵션이 돼야 될 것 같다 그랬는데 이 부분은 이제 메인 볼 핸들러로서의 어떤 그 비중을 갖다가 좀 늘리는 그러면서 연결되는 게 2대2 공격이나 이런 부분도 조금 더 할 수 있는 이제 요런 능력치도 키운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연습이 답이죠. 뭐 모든 거는 그냥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습을 통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또 연습할 때랑 시합할 때랑 또 다르거든요, 느낌이. 네. 계속 연습 게임이나 그냥 뭐 실전으로 계속 많이 써보고 또 더 많이 연습해서 시합 때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노력을 해가지고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현중 선수가 지금 나이가 네, 몇 살이죠? 저는 만 20살이니까 한국 나이 22살입니다. 근데 인터뷰를 왜 이렇게 잘해요? 저 나이 잘한다고 못 느꼈는데. 그 저희가 20살이고 이현중 선수가 한 35 정도의 베테랑처럼 보여요 지금. 확실히 많이 하다 보면 뭐든지 느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그 저는 좋았던 게 뭐냐면 인터뷰 속에서 굉장히 좀 디테일함을 느꼈어요. 네네. 예, 그리고 그런 도전 정신을 가지고 계속 자기의 어떤 기량을 발전시키는 게 너무 좀 인상적인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시고 건강하시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다음에 기회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기회가 되면 이리농구 한번 출연하는 것도 고려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 10만 먼저 넘어주시면 출연하겠습니다. 이 접근을 알겠습니다. 이현중 선수, 화이팅 하시고 항상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현중 선수가 네. 저희에게 불가능한 미션을 던져줬네요.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일반 지금 넘었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해오던 것처럼 10배만 더 하면은 이현준 선수를 여기 아니 왜 손을 아니 한계는 없습니다. 이현준 선수의 도전 정신이 왜 안 배우세요? 안 나오겠다는 걸 애들로 얘기한 거예요. 아니요. 안 나오겠다 그냥 애들로 얘기한 거예요. 22살 선수는 NBA 도전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도 10만 도전해야죠. 예. 그때쯤이면 제 생각에는 이현준 선수가 아마도 NBA 리거가 되어서 저에게 와서 또 뭐 어떤 선수와 같이 뛴 에피소드 이런 거를 들려주실 수 있지 않을까. 10만 넘으면 그때는 이제 진짜 찐 NBA 에피소드 또 NBA 가도 10만 넘으면 온다는 얘기죠. 그럼요. 그럼요. 이현준 선수 약속했잖아요. 저희 이거 다 방송 탑니다. 이게 그 현실적으로요. 제 나이쯤 되면 이게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거든요. 바로 감이 오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도. 10만 좋습니다. 근데 저 뭔가 지금 갑자기 가슴속에서 뭔가 새로운 목표가 생겼어요. 야, 이현준 선수 한번 모셔야겠다. 10만으로. 자극이 됐어요. 그렇죠. 서로 이렇게 발전하는 거죠. 그럼요. 근데 저는 이현준 선수 이제 인터뷰를 보면서 진짜 나이답지 않다. 근데 나이답지 않은데 이제 인터뷰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았던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의 어떤 과제가 굉장히 명확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한계를 설정하지 않고 계속 부딪혀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실 그런 걸 명확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고민도 많이 해야 돼요. 고민을 많이 하면서 뭔가를 명확하게 딱 잡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이현준 선수가 어떤 농구에 대한 어떤 고민 이런 것들 되게 진지하는 느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이현중 선수와 같이 뭐 뛰어보거나 운동을 같이 하는 국내 선수들에게 물어봐도 하나같이 얘기하는 이현중 선수의 마인드나 어떤 멘탈적인 부분이 굉장히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진짜 배울 게 많은 친구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그런 부분이 여기서 또 인터뷰할 때 드러나는 느낌이에요. 되게 어른스럽고 침착하고. 저도 오늘 오전에 이승현 선수하고 이제 통화를 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통화를 했는데 이현준 선수 어떠냐 훈련 태도 뭐 이런 부분이 좀 어떠냐니까
사실은 이제 데이비슨 대학교에서 어떤 그 훈련 루트라든가 그리고 대표팀 훈련 루트가 좀 다를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농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군말 없이 다 따라오고 야간 훈련 다 하고 마인드가 정말 굉장히 좋고 그래서 이 생활하는 걸 보면서 대표팀에서 이현준 선수를 다시 보게 됐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현준 선수 역시 왜 이 선수가 대표팀 들어와서 확실히 에이스급 역할을 갖다가 할 수 있는지 이게 이제 딱 보이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꼭 10만이 된 1위 농구에 나와서 저희 조회수도 한 20만으로 만들어 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 한 방 맞았어. 그렇습니다. 아우 뭐 기분이 너무 좋고요. 네. 자 그럼 남자 대표팀 이제 최종 예선 이제 경기력하고 평가를 갖다가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베네수엘라전에서 80대 94 연력점 차로 패했고 리투아니아전에서는 뭐 대패를 했죠. 57대 96으로 졌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이번 대표팀 평가 그러니까 이제 결과 플러스 또 세대 교체는 지금 좀 잘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 좀 봐야 되는데 좀 간단하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세대 교체는 일단 이번 그 아시안컵 최종 예선과 올림픽 최종 예선 봤을 때 이현중이라는 선수가 에이스로 확실히 자리 잡은 것만으로 일단은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조상현 감독과 김동원 코치도 어떤 이현중에게 전폭적인 어떤 기회를 줬고 이현중 선수도 정말 그 나이에 맞지 않게 그냥 바로 그냥 대표팀의 에이스급 선수가 되어버리면서 너무 이런 부분에서 일단은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일단은 이제 포지션으로 좀 구분을 해서 말하자면은 가드진이나 빅맨진은 조금 걱정이 되긴 했어요. 특히 저는 빅맨진에 대해서 그냥 개인적으로는 이 라거나 이승현 조합은 이게 아시아권 밖으로 나가면은 이게 경쟁력이 아무래도 상상 이상으로 더 떨어질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필리핀전에서도 우리가 리바운드 문제에 고전을 했는데 네. 그 문제는 계속 이제 당연히 또 그 최종 예선에서도 올림픽 최종 예선에서 이어졌고 가드진 같은 경우는 애초에 숫자 자체를 많이 안 들어가는 상황에서 김낙현 선수가 이제 부상 때문에 지금 빠지게 되면서 이 로테이션 자체가 제대로 안 됐죠. 그렇다 보니까 핸들러의 부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같이 겪어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향후에 또 대표팀 새로 선발을 할 때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도 이게 그 뭐 피지컬 문제라고 이제 이현준 선수가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있어요. 있는데 근데 그 외에도 저는 기본기였던 클래스가 조금 달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 뭐 예를 들면 그 부분이죠. 그러니까 2대2에 대해서 이제 이현중 선수가 2대2 수비에서 문제가 좀 많았다. 실제로 문제가 좀 많았었거든요. 그쵸. 제가 봐도. 근데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일단 첫 번째는 스크린의 어떤 견고함이 달랐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드들은 스크린에 걸렸을 때 제대로 대처를 못하면서 상대 가드에게 오픈 찬스를 많이 내줬고 거기에 쉽게 석점을 갖다 그냥 던져버리는 그러면서 경기를 그냥 쉽게 풀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갖다 보였는데 그거는 이제 토킹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그런 견고한 어떤 스크린을 제대로 만나보지 못한 경험치의 부족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이 경험치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짧은 시간 내에. 그러니까 그런 대처법을 그런 높은 스크린에 대한 대처법을 갖다가 파괴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이 이제 겪어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거의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A 대표팀이 기본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가야 프로 농구 발전에 굉장한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그게 어떤 그 제1 원동력이 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협회나 연맹이 동유럽 쪽이 특히 농구를 굉장히 잘하거든요. 여러분들 뭐 잘 봐서 알겠지만 리투아니아뿐만 아니라 뭐 슬로베니아도 있고 그쵸. 또는 뭐 세르비아도 있고 체코도 그렇죠. 엄청 잘하죠. 그러니까 농구를 기본적으로 잘해요. 그러니까 조직력도 굉장히 좋고 우리가 배울 점이 많은데 이제 그런 팀들하고 계속 상시적인 어떤 평가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마련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리고 그런 이제 기본기가 부족하다 보니까 모든 곳에서 이제 구멍이 생기는 거죠. 구멍이 생기고 거기서 두 번째가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리바운드 문제인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세대 교체가 지금 뭐 나름 이제 긍정적으로 돼가고 있다. 근데 이 부분을 예를 들어 송교창이라든가 양홍석이라든가 안영준이라든가 이런 그 높이가 있고 스피드가 있는 윙맨 자원들을 좀 더 빨리 이런 무대에 데뷔를 빨리 시켜서 좀 더 저는 실험적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깨질 때 깨지더라도. 네, 저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 윙자원들, 장신의 윙자원들이 지금 제가 그냥 체감하기로는 한국 농구 역사상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나온 적이 진짜 되게 풍부한 느낌이 들 정도예요. 송교창, 양홍석의, 이현중의, 안영준의 뭐 사실은 이런 선수 진짜 많거든요. 그 여준석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렇죠. 아직 뭐
조금 뭔가 빅맨의 느낌이 남아있지만 이 선수도 뭔가 앞으로 본인이 하는 거에 따라서 약간 3.5번으로 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이 선수 움직임 보면서 그렇게 느꼈는데 근데 이제 그쪽 포지션은 좋은데 지금 사실 빅맨진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뭔가 불안해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지금 라거나가 사실 정말 잘해주고 있는데 이게 저는 좀 명확하게 나눠서 봐야 된다고 봐요. 공격에서 이제 발렌슈나스나 어떤 이제 베네수엘라 빅맨 상대로 그런 정말 뭐 거침없이 자기 득점하는 거 이런 건 좋은데 수비에서 어떤 리바운드 생산이라든지 그런 확보 과정에서는 사실 라거나가 기본적으로 활동량도 떨어지고 사실은 제일 큰 선수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조상현 감독도 언급을 했지만은 라거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라거나에게 의지할 게 아니라 다른 선수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어떤 리바운드 가담해주고 어떤 보드 장악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지금 대표팀은 그게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의지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라거나 스타일상 라거나의 빅맨 파트너는 라거나보다 높이가 좋거나 어떤 이제 파워가 좋은 선수여야 된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지금 이승현이 너무너무 그래도 나름 잘해주고 있지만은 이승현 지금 발목 부상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된 것도 있을 테고 그리고 이 선수의 순수 높이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리 아무리 이 선수가 뭐 보이지 않는 곳에 스크린 공헌도 어떤 헬프 디펜스 이런 데 공헌도가 있어도 리바운드 싸움에서는 이승현의 기여도가 어쩔 수 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이승현 선수 잘못이 아니라 그냥 이거는 피지컬적인 한계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순수 높이가 더 되는 선수가 어떤 라거나의 빅맨 파트너인 게 저는 좋다고 봐요. 장기적으로는. 네. 저도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살짝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라거나가 이제 공격에서는 자기의 몫을 이제 다 하는데 이제 수비에서 약간 좀 2대 수비는 좀 불안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조금 서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조절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본다면 제가 볼 때는 라그나 선수를 한 20에서 25분 정도 뛰게 하면서 라그나 선수에 대한 의존들을 갖다 좀 줄여줘야 되는데 또 마땅한 빅맨이 없단 말이죠. 이 부분이 좀 딜레마긴 해요. 이 부분이 좀 딜레마긴 하고 그 부분은 저는 계속적으로 좀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뭐 김정유 선수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여준석이 좀 더 크거나 그쵸. 뭐 이렇게 되면은 뭐 조금 더 보강이 될 수 있다라고 보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한계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 또는 라그나 선수보다 좀 더 위력적인 센터를 데리고 올 수도 있는 거죠. 기아 작업을 통해서. 물론 뭐 그 부분은 이제 선택의 사항이긴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이 조상현호 같은 경우는 세대 교체는 뭐의 부분만 긍정적이고 나머지 부분들이 좀 뭐랄까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긴 한데 이 이제 기본적인 틀이나 아니면 가려고 하는 방향은 저는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 아시아 이제 본 그 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아시안컵 거기에서 아마 그 이 변화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이런 부분이 좀 이제 평가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아쉬운 점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은 네. 이거 김상식 감독님 체제 때부터 이게 계속되는 건데 한국 대표팀은 너무 모션 오펜스 기반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핸들러 비중을 더 높여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대표팀은 진짜 시즌 중에 소집되고 그리고 비시즌에 짧게 소집되고 바로바로 대회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이제는 더 피바의 어떤 이제 그 뭐랄까 대회 방식 자체도 그렇게 되면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같이 뭐 거의 한 3, 4주 합숙을 해서 나가고 이런 경우가 잘 없어요. 네네. 예, 그러니까 몰아서 안 한단 말이에요, 비시즌에. 네네. 그러면은 빨리빨리 손발을 맞춰야 되고 사실 빨리빨리 결과물을 낼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저는 만들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근데 사실 이게 대한민국 대표팀은 예전부터 좀 모션 오펜스 기반에 진짜 김상식 감독 체제 때부터 계속 그걸 기반으로 했고 볼 얻는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걸 강조하는 거 사실은 이게 되면 되게 좋죠. 근데 저희 KBL 프로팀을 봐도 그렇게 긴 시간 호흡을 맞추고 오래 준비를 하는 프로팀도 사실은 이거는 되게 잘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모션 오펜스는 늘 이게 왜냐면 워낙 세밀하게 맞춰줘야 돼서. 근데 저는 조금만 더 오히려 이제 핸들러 기반의 조금 더 파괴적인 어떤 농구를 조금 더 가미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핸들러가 누구냐 그리고 한국의 어떤 가드들의 어떤 역량 문제 이런 것들이 같이 따라오긴 할 겁니다만 이번에 보면서 이제 다른 대표팀 경기들도 저는 좀 체크를 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지금 현대농구의 기반은 2대2 게임이고 거기를 넘어서 멀티 핸들러의 시대예요. 한쪽 사이드에서 픽앤롤로 살짝 균열 내주고 반대 사이드로 패스 넘어가면 바로 또 2대2로 바로 깨부수는 이런 식의 핸들러를 2명, 3명씩 세우는 농구가 단순히 NBA뿐만 아니라 FIBA, 유럽 전체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한국이 이번에 대표팀 선발 구성도 그렇고 가드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낙현까지 빠지면서 그냥 핸들러가 너무 부족한 농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라거나가 컷해서 뭐 미드레인지 빠져나서 잡는 어떤 득점 아니면 이현중의 캐치앤슛 이런 것들에 많이 의존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어떤 뭐 가드 숫자를 늘리는 것도 답일 거고 포워드 중에서 핸들러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를 늘리는 것도 답일 거고 그런 식의 어떤 농구를 조금만 더 가미하면은 국제 무대 경쟁력이 약간씩은 좋아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냥 개인적인 의견을 좀 내봅니다. 네. 아 이게 맞는 얘기예요. 저는 맞는 얘기인데 문제는 이제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어려운 거죠.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를 얘기하려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한국 농구의 구조적인 문제점까지 가야 돼요. 그건 그렇죠. 그 어떤 부분이 있냐면 아까 말씀하셨을 때 이제 그 멀티 핸들러 시대이고 2대2 공격을 통한 어떤 간단하지만 굉장히 정밀한 그런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이 대표팀 팀 훈련의 어떤 그 짧은 시간을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맞는 말인데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또 이동환 기자가 여기서 조건하는 건 뭐냐면 근데 그런 메인 볼 핸들러가 사실 있느냐? 그렇죠. 이 부분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드진의 문제라고 봤을 때 가드진 예를 들면 필리핀 가드들은 거기에서 석점도 쏘고 돌파도 하고 미드 점퍼도 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가드들은 이제 그 부분이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데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게 어떤 경험치의 문제도 있는 거고 그렇게 KBL 어떤 그 리그의 어떤 패턴이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능력이 좀 모자란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슈퍼 에이스가 없어요 지금 한국은. 그쵸. 그 메인 볼 핸들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선수. 이제 그렇게 책임 있는 선수가 있으면 그게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없는 부분이 크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그럼 이런 선수들이 왜 안 나타나느냐 봤을 때는 아마 농구에서의 어떤 구태의연한 지도 방식 그게 대학까지 오고 그게 사실 프로에서도 프로 지도자들이 그런 부분들에서 좋아하지는 않아요. 맞아요. 성적이 나야 되고 또 그런 선수들 마땅히 찾기도 힘들고 또 그 테스트를 또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얽히고 설켜가지고 지금 대표팀의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고 그래서 모션 오펜스를 하면서 뭔가 이제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됐을 때 이제 한계가 보인다라는 게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저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대성이 됐든 허운이 됐든 또는 두경민이 됐든 이런 선수들이 정말 2대2 공격을 마음껏 하고 그렇게 안 됐을 경우에 반대쪽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포워드진의 양홍석이 됐든 송교창이 됐든 이현중이 됐든 거기서 2대 공격을 하고 이런 시스템을 계속 섞어주는 게 전 좋을 것 같긴 해요. 그쵸.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푸느냐. 이 부분이 저는 이제 한국 농구 앞으로의 어떤 그 한 단계 올라갈 것인가 퇴보할 것인가의 어떤 숙제, 기로에 서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뭐 농구인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함부로 뭐 어떤 얘기를 하기 좀 조심스럽지만은 지금까지 우리 계속 함부로 얘기했어요. 아니 그렇긴 하죠. 네네네. 근데 진짜 저는 이번에 최종 예선 우리랑 같은 리투아니아 지역에서 싸운 슬로베니아 물론 뭐 최고 어떤 경쟁력을 가진 나라들입니다만 뭐 베네수엘라라든지 그러니까 심지어 그냥 일본 필리핀도 그렇게 농구를 해요 진짜로. 근데 이거를 좀 국내 지도자분들이 많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 뭐 단순히 어떤 기량의 갭도 벌어져 있지만 시대의 갭도 되게 많이 벌어져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그래도 지금 최근에 사실 뭐 국내 좋은 가드들이 많이 나타나고 가드들이 에이스가 되는 농구를 KBL 이제 선보이기 시작했고 트랜지션 강조되고 어떤 속공 3점에 대해서 예전에 비해서 많이 관대해진 분위기라든지 조금씩 나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뭔가 더디다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두경민이나 KBL 최고의 가드라고 하면 허훈, 두경민, 뭐 이대성 김낙현 이렇게 꼽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는 김선영 그렇죠. 이렇게 꼽는데 근데 그 선수들이 그러면 어떤 매치업 상황에서 어떤 그 스크린을 받더라도 승부처에서 확실한 득점력을 낼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있느냐 아시아 무대라든가 아니면 유럽 무대에서 그런 확신이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KBL 무대에서도 뭐 그 선수들이 탑이라고 하지만 기복은 있는 거고. 그죠? 그런 상태에서 뭔가 이제 보충하다 보니까 모션 오펜스가 조금 더 낫다라는 그런 결론을 나타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도자들이 저는 아마 농구 지도자들이 저는 좀 문제가 좀 있다고 보는데 왜 그러냐면 일단 기본기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스크린 서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보통 이제 슬립으로 많이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빠져도 되는데 슬립은 많이 빠진다고. 근데 스크린이 제대로 안 돼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 2대2 공격에서 이제 차이가 나는 거고. 게다가 메인 볼 핸들러의 어떤 역량 차이도 있는 거고 거기에 따른 수비법 차이도 있는 거고. 근데 이 상태에서 그럼 지도자들만 문제냐? 물론 이제 거기 이제 선수들이 그 지도자의 어떤 그 훈련법을 받고 왔겠지만 그 선수들도 그 선수들을 나름대로 어떤 노력을 갖다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좀 부족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런 이 딜레마
같은 것들이 일단 저는 생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대표팀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했는데 자,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네, 좋습니다. 자, KGC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GC는 오세근 양희종 선수 협상 결과 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양희종 선수는 2억대, 그리고 오세근 선수는 3천이 깎인 4억 7천에 합의를 하면서 KGC가 선수 등록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세근 선수가 보장 금액이 4억대 후반이고 인센티브가 좀 이제 많이 있어요. 요 부분을 갖다가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외국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뭐 지금 상황을 갖다 좀 주시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퍼를 지금 여러 구단들이 지금 내고 있는데 뭐 옵션도 굉장히 많이 걸려 있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혼란스럽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과 시장이 저희가 매번 얘기하지만 많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렇죠. 지금 일단 8월 중순에 또 서머리그가 열리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도 또 외국 선수들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하면서 계속 답을 미루는 그런 분위기인데 KGC도 그런 걸 좀 보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리온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대표팀 2명, 이제 이승현, 이대성이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나머지 선수들은 전원 이제 마무리가 됐다고 하고요. 이 최성 선수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저희가 아직 협상을 좀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합의를 했습니다. 소폭 삭감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대성, 이승현 선수가 7월 3일 날, 그러니까 대표팀 선수 7월 3일 날 들어왔죠. 그쵸. 들어와가지고 지금 2주 격리 후에 그 대표팀 차출 선수들이 일괄적으로 이제 백신 추가를 하게 되는데 이제 1차 백신만 맞고 2차 백신은 아직 안 맞은 그런 상태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번 대표팀 차출 선수들은 2주 자가격리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2주 자가격리는 그러니까 원래는 1차 백신을 맞고 2차 백신까지 맞아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 못 맞아가지고 지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도 좀 석연치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월에 아시안컵 이제 본선이 있는데 이제 자가격리를 사실 두 가지 자가격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기 집에서 하는 자가격리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의 자가격리가 이제 코호트 격리. 예. 코호트 격리가 있는데 사실 코호트 격리가 좀 더 바람직하죠. 그렇죠. 코호트 격리는 이제 선수들이 일단 모여가지고 이제 격리를 하면서 거기서 훈련도 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말하는 건데 일단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조상현 감독이 얘기를 한 거로는 그동안 이제 필리핀도 갔다 왔었고 그다음에 리투아니아도 갔다 왔기 때문에 이 출장 기간이 너무 길었다. 그래서 집에서 자가격리하는 게 좀 더 낫지 않겠냐 이 부분하고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코호트 할 수 있는 지금 그 시설을 연맹이 연맹이 아니죠. 협회가 제대로 지금 갖추지 못해가지고 그 부분에서 지금 문제가 좀 있어요. 네. 그럼 이제 선수들 사실은 이게 시즌 준비해야 되는 선수도 있고 당장 그런데 지금 2주 동안 집에 꼼짝 못하고 지금 또 몸을 또 어떻게 보면 몸이 망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쉬기만 하면은 저는 솔직히 좀 화가 나더라고요. 이거 알고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8월 훈련장도 좀 문제예요. 지금 얘기 듣는 거는 뭐냐면 진천 선수촌을 써야 되는데 진천 선수촌이 지금 올림픽 이제 출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여기를 못 써요. 그래서 협회가 지금 숙소하고 체육관을 구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못 구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알아보고 있다고 그러는데 야 이거 너무 주먹구구식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제 격리 중인 선수들 격리 끝나면은 20일에 2차 백신 맞고 조금 지나면 또 아시아컵 때문에 또 소집한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그렇죠. 지금. 네, 근데 이거 장소도 못 가면 또 약간 막 엉뚱한데 돌아다니면서 해야 되고 이게 사실 대표팀 선수들이 이런 환경에서 운동하는 게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좀 안타깝습니다. 답답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SK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SK가 지금 조정 신청을 3명을 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조정 신청 3명을 한 상태이고 이 3명의 선수가 이제 김선영, 배병준, 이원대 세 선수인데 뭐 배경을 살펴보면 배병준 선수 이제 인상 폭에 관해서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뭐 그래도 그렇게 심각한 경우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이원대 선수 같은 경우는 LG에서 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연봉 어떤 협상의 기준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구단하고 그렇죠. 이원대 선수하고 그래서 좀 차이가 있고 김상영 선수는 이제 SK에서는 이 선수가 5억 7천 정도를 받았는데 그렇죠. 여기에서 좀 이제 삭감 근데 김상영 선수는 그 동결이나 아니면 뭐 소폭 삭감 요렇게 좀 얘기를 해서 좀 이견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명 선수가 이제 조정 신청을 가게 되고 안영준, 최준용, 최부경은 뭐
네, 합의하게 계약을 했습니다.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안영준은 좀 인상을 했다고 하고요. 최주영, 최부경은 삭감으로 좀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삼성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예, 삼성이. 예. 자,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외국 선수 2옵션을 좀 구해야 되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이상민 감독 말로는 우리 상민이 형 말로는 거의 다 됐는데 옵션이 많아가지고 결렬이 됐고 다시 원점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 옵션 문제는 지금 다른 구단들도 다 마찬가지로 뭐 KT라든가 뭐 현대모비스도 뭐 지금 1, 2옵션이 안 된 상태인데 그런 거 같고 KGC도 그렇고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이번 시즌에 외국 선수들 입국 시기가 현재로서는 이제 8월 25일이 기준인데 이제 자가격리 왜냐면 외국 선수들은 외국 백신 맞고 오니까 그렇죠. 국내에서 백신 맞은 게 아니라 그러면은 8월 10일 빠르면 8월 10일까지 입국이 가능하니까 아직 그래도 뭐 한 달 한 40일 정도는 여유가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뭐 계속 좀 구해보겠죠. 아직 1옵션도 못 간 팀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재확인해봐야 돼. 7월 이후에는 외국에서 백신을 다 맞으면 하루 정도만 격리를 하고 거기서 음성이 나오면 들어올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일단 1옵션이 지금 아이자 힉스잖아요. 네. 아이자 힉스가 작년에 좋았던 거 강력한 수비, 활동력, 트랜지션 뭐 이런 부분인데 근데 약점이라고 하면 이제 승부처에서 어떤 득점력 그쵸. 이 부분이죠. 그리고 체력. 그 체력은 지난 시즌에 사실 아이자 힉스가 몸 상태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연습 경기를 하다가 또 다쳐가지고 거기에서 시즌 준비를 충실하게 못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상민 감독은 일단 네가 1옵션이니까 30분 이상 뛸 체력을 마련해 와라 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승부처에서 득점력을 키우기 위해서 1대1 포스트업이나 페이스업 이 부분에서 좀 더 보강을 한번 해오자. 그래서 그 얘기를 갖다 좀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김시래가 또 이제 아이자 힉스와 함께 주축을 이룰 거고 나머지 자리는 또 이제 굉장히 좀 치열한 경쟁을 할 거라고 하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 여기에서 이제 그 천기범 선수가 12월에 이제 돌아오게 되고요. 근데 이제 투가드를 쓰게 되는데 여기에는 뭐 이동엽이라든가 뭐 이호연이라든가 뭐 이런 선수들이 이제 같이 이렇게 경쟁할 수 있고 뭐 김시래는 굳은자. 네, 무조건이죠.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김시래는 굳은자. 그리고 지금 이제 윙맨 자원이 문제인데 여기서 임동섭, 장민국, 배수용, 김동량 뭐 이런 선수들 괜찮아요. 괜찮은데 확실치는 않다. 아, 제가 봤을 때 임동섭 선수 무조건 반등해야 됩니다. 그냥 작년 같은 모습이면 저는 삼성 3번 자리 많이 걱정이 돼요. 솔직히. 임동섭 선수를 상당히 싫어하잖아요, 우리. 네, 아니 싫어한다기보다는 너무 실망했어요. 사실 최근 2년 동안. 예. 그러니까 지금 삼성이 김동욱 선수 나갔고 이런 상황에서 사실 3번이 거의 없어요 지금. 사실 장명호 선수 뭐 포워드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스트레치 4죠. 뭐 4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간 3점 던질 수 있는 4번이라고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3번 자리에서는 임동섭 선수가 붙박이로 무조건 어느 정도 평균치를 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삼성 입장에서는 대안이 3가 돼요. 이동엽 사이즈가 좋으니까 이동엽 3가드로 뭐 돌린다든지 이런 것들. 그렇죠. 아니면 차민석이 급격하게 올라오거나 근데 이것도 사실은 확률이 높지는 않죠. 그렇죠. 예. 차민석도 이제 막 이제 본격적인 루키 시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진짜 저는 제발 임동섭 선수가 싫어하는 거 아닙니다. 예, 싫어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게 만들지 마세요. 예. 임동섭 선수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그 비판의 목소리를 내니까. 그만큼 애정이 있으니까 하는 말이죠. 아니 이준혁 기자도 저한테 애정이 있으니까 한 번씩 쓴소리도 하시고 그런 거 아닌데요? 안 당하시네요. 원래는 늘 당황하셨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예. 아무튼 저에게는 임동섭 선수가 그런 존재다. 그래서 왜냐면 장신 포워드잖아요. 국가대표였으니까. 네, 화이팅.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임동섭 선수의 사실 반등이 이제 중요하죠. 삼성은 그리고 그런 능력이 있는 선수고.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 이동환 기자가 그렇게 쓴소리를 계속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넘어갈까요?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KCC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예. 지금 이제 KCC는 뭐 송교창, 이정현 이 원투펀치가 이제 좀 회복을 잘하는 게 중요한데 일단 송교창 선수는 지금 주 1, 2회 정도 재활훈련 하고 있고요. 아직 막 달리거나 뛰거나 이럴 수는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재활이 지금 막바지이기 때문에 거의 팀 훈련 들어가기 직전의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활이 지금 잘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이제 이정현 같은 경우는 이제 왼손 그 중지, 가운데 손가락 수술을 받았는데 현재 재활 중이고, 그것도 이제 이정현 선수도 몸을 좀 빨리 만들 필요는 있겠습니다. 근데 이정현 선수는 조금 시간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왼손 중지에 지금 제한을 받고 있는 중인데 이 부분이 그렇게 이제 시간이 좀 걸리는 그런 제한이기 때문에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KCC 연봉 협상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큰 문제 없이, 그러니까 작년에는 조정을 2명이 갔었어요. 가려다가 이제 나중에 취소가 됐었죠. 뭐 이제 유현진 선수도 있었고 뭐 그랬었는데 올해는 이제 또 문제 없이 됐습니다. 특히 유현진 선수 저희가 뭐 이제 조금 협상이 길어진다는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이제 1억 4천만 원에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깔끔하게 계약을 했고요. 네. 그리고 정찬영 선수가 좀 많이 올라가지고 2억 안팎에서 그 계약을 끝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라거나 선수와 같이 호흡을 이룰 외국인 선수는 코칭 스태프에서 지금 극비대 조율 중이기 때문에 여전히 좀 안개 속이다. 좀 이렇게 말씀을 갖다 드리면서 오늘 일부 순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팀 소식이 사실 많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표팀 얘기를 갖다 좀 많이 하는 바람에 좀 적긴 했는데 그래도 전해드릴 내용들은 다 전해드렸다. 그리고 저희가 뭐 2부에도 말씀을 드릴 텐데 저희가 약간의 휴식을 취하려고 그래요. 한 2주 정도. 그렇죠. 지금 일단 이슈도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에서 7월 30일 정도가 돼야 그 대표팀 선수들 연병 협상이 끝나면서 그때 이제 발표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정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다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